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는 범죄 피해의 구조적 선택 모형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모두의 안전과 관련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범죄 피해자가 되는 게 정말 그냥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의 선택 속에 어떤 숨겨진 패턴이 있는 걸까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아, 정말 재수 없어서 당했다. 뭐 이렇게요. 근데 정말 그게 다일까요? 만약 범죄 피해가 그냥 복권처럼 순전히 운에 달린 거라면 우린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흥미로워집니다. 수많은 범죄학 연구들이 똑같이 말하는 게 있어요. 범죄 피해는 절대로 무작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만큼 분명한 패턴을 따른다고 해요. 이 말은 곧 우리가 그 패턴을 이해하기만 하면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그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죠. 첫 번째 파트는 바로 개인의 선택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 내리는 결정들이 범죄 피해 가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아주 사소한 결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길로 집에 가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밤에는 주로 뭘 하는지 같은 것들이요. 이런 선택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결국 나의 위험 노출도라는 큰 그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개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나무를 보는 관점이죠. 이걸 설명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론이 생활방식 모델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즉 나의 생활방식이 범죄에 노출될 기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늦은 밤에 자주 돌아다니는 사람하고 늘 집에만 있는 사람의 위험 수준이 같을 수는 없겠죠. 자, 이 표를 보시면 개념이 확 와닿으실 겁니다. 생활방식 A는 어때요? 주로 예측 가능하고 통제된 환경에 머물죠. 반면에 생활방식 B는 늦은 밤, 불특정 다수가 많은 대중교통이나 술집 같은 곳에 더 자주 노출됩니다. 바로 이런 곳들이 범죄가 발생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는 공간이거든요. 실제 범죄 통계를 봐도 이런 생활방식의 차이가 피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생활방식 모델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활동 이론인데요. 이 이론은 범죄가 일어나려면 딱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범죄를 저지를 동기가 있는 사람. 둘째, 만만해 보이는 표적. 그리고 셋째, 이걸 막아줄 보호자나 CCTV 같은 게 없는 상황. 이 세 박자가 어떤 시간과 장소에서 딱 하고 맞아떨어질 때 범죄의 기회의 창이 활짝 열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의 선택, 즉 생활 방식이 이 세 요소가 만날 확률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 선택이라는 게 과연 전적으로 자유로운 걸까? 이제 논의를 개인 차원에서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두 번째 요인, 바로 구조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결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동네에 안전한 공원 하나 없다면 공원에서 조깅하기라는 선택지는 애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도 않겠죠. 이처럼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환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미리 정해버리거나 특정 선택으로 우리를 유도합니다. 이게 바로 숲을 보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대표하는 이론이 일탈장소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예 초점을 개인의 행동에서 장소 그 자체로 옮겨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동네는 누가 사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동네의 구조 자체가 범죄에 취약하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요. 범죄율이 높은 소위 일탈 장소들은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높은 실업률, 열악한 교육 환경, 낡은 건물들, 그리고 이웃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사람들이 자주 이사 다니는 환경 같은 것들이죠. 이런 사회 해체 지표들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바로 이웃 간의 유대감이 없어서 저 사람 우리 동네 사람 아닌데? 같은 비공식적인 사회 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범죄가 뿌리 내리기 딱 좋은 토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볼 시간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사회의 구조, 이 둘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분석의 가장 핵심적인 통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죄 피해는 결국 우리 개인의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살펴봤듯이 밤늦게 위험한 곳을 피하는 것처럼 신중한 생활 방식이 위험을 줄이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위험한 동네에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면요?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 즉 사회구조 역시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구조적 선택 모형의 진짜 핵심입니다. 진짜 질문은 선택이냐 구조냐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 둘의 연결고리, 즉 구조가 우리의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고 그 제한된 선택이 결국 우리를 위험으로 이끄는가 하는 이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등산가는 어떤 길로 어떤 장비를 갖고 어떤 속도로 갈지 선택하죠. 하지만 그 모든 선택은 산이라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의 애초에 너무 가파르고 날씨가 험악하다면 등산가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지는 거의 없겠죠. 범죄 피해 위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선택과 그가 놓인 사회적 구조, 이 둘의 상호작용 속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을 이해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학자들의 머리 아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범죄 예방이라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이에요. 만약 범죄 피해가 순전히 개인의 선택 탓이라면 예방책은 아주 간단합니다. 밤길 조심하세요. 이런 캠페인만 하면 되죠. 하지만 구조가 선택을 제약한다면 문제는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람에게 조심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공정한 해결책일까요? 이 통계를 한번 보시죠. 나이라는 구조적 요인 하나만으로 범죄 피해율이 얼마나 극적으로 달라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청소년의 피해율이 노년층보다 거의 16배나 높아요. 이건 단순히 청소년들이 부주의해서라고만 설명할 수 없는 나이대에 따른 생활 방식과 사회적 활동 반경이라는 구조적인 차이를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범죄 피해는 결코 무작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한정된 사회적 자원을 어디에 쏟아야 할까요? 개인에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책임을 더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두가 더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 즉 더 나은 구조를 만드는데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우리 사회가 안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철학을 보여줄 겁니다.